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럼 중동 사태가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추경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서를 주장한 기자를 고발했고, 정청래 대표는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선대위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단종의 유배진, 강원도 영월 등 역사 현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시대 역사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오스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선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듯이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국영방송 앵커가 이제 대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하겠다. 피해 보복 선언이라고도 하죠. 자,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를 공식 선언한 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란이 지금 반격의 범위를 중동 전역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뭐 지금 수천 발의, 천몇백 발의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건 쉽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 뭐 이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아니라 이란 주변 국가들과 모두와 지금 전쟁이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어제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살고 있는, 제가 세계 여행할 때 만났던 인연이 있던 분과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떻대요? 지금 뭐 혼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은 좀 숨죽인 듯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게 양상이 어디로 갈지 내부에서도 굉장히 동요가 심하다 하더라고요. 특히 나흘 전에는 바레인 지금 정유시설 공격 폭격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아예 지금까지 계약됐던 거 다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글로벌 전체 유가 가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까지 이것이 굉장히 폭넓게 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폭격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여진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끝내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이 컨셉트를 미국과 1대1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경제 타격을 주고, 호르무즈 봉쇄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경제 유가 200달러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더 버티기 힘들 거다. 그리고 거기 두바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들의 놀이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세금도 맞아요. 좋고 그러니까 네. 다 모여 있다가 네. 그 사람들이 일단은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완전 좀 휑 빈 상태라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이 싸움 어떻게 오래 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앵커께서는 장기전이라고 하면 며칠을 장기전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장기전이라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60일 못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권한은 있거든요. 60일 이내에 이 조치가 마무리돼야 돼요. 만약에 60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이란 그 공습에 대해서, 전쟁 시작한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럼 의회에서 분명히 이 트럼프가
전쟁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도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습이 시작된 지 오늘로 딱 2주 돼 가거든요. 14일. 그래서 여러 뭐 외신들에서 분석하는 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점에 이거 전쟁 끝났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네, 선언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과시욕이 많잖아요. 자, 이번에 폭격을 통해서 하메네이 폭살했고 또 핵 무장과 관련한 가능성 이거 뭐 디스맨틀먼트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 완전히 없앴다라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냈을 때 그럼 이란이 여전히 남아서 주변 국가들 계속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기전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2달 못 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길어봤자 2달이다. 그렇죠. 뭐 어쩌면 그 전에는 끝날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괴로우니까. 자, 지금 그거를 이동환 보유해줄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실제 살아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전혀 그 상쇄시켜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모즈타바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극단주의 세력들이 뭔가 여기에 실권을 좀 쥐고 있다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한다. 앞으로 우리도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글로벌 막말로 막 기뢰가 떠다니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들도 어쨌든 유가 뭐 유류선이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막 대대적으로 뿌려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뭐 대등한 어떤 전쟁 양상이 아닐지라도 본인들이 버틸 만한 어떤 뭐 논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다시 넘어선 데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우리나라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 이제 실시 시작했고 정부는 첫 추가 경정 예산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동환 최고위원. 그럼 추경은 어떤 데 주로 이제 투입이 될까요? 뭐 지금? 우선은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충격이 오겠지만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먼저 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유류 지원 제도라든가 물론 이제 최고 상한선을 두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난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뭐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대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때 단순히 또 현금성 지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땐 지역화폐를 통해서 결국 지역 경제도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인 만큼 그래도 첫 추경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냐 이게 여권의 그 시각인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번에 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전에 추경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적극 재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이번 선거를 앞두고 뭐 이른바 돈 선거 뭐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이번에 그 이란 공습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 오르면 이게 생활 전반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본격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얘기가 되고 있는 규모가. 저는 이거는 정말로 핀셋 추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지. 지난해 9월인가요? 뭐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당선 축하금 뿌리듯 민생지원금 냈었는데 민생지원금에 따라서 얼마나 그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었느냐. 3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지만 4분기에 오히려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이 집행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국민의힘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짤막하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시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인지. 자, 이번에 불거진 거래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 저지른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정리해 볼 수 얘기하면. 있겠습니다. 한마디. 네. 저는 한마디. 예. 재밌네, 재밌어. 아, 그래요? 이게 참 굉장히 위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대하 드라마의 전편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네, 재밌대 한 줄로 평가하겠습니다. 대하 드라마가 시작된다? 대하 드라마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요? 이거요. 예. 단편입니다. 그냥 아니, 단편으로 단편 끝나요. 아니에요. 이거 네. 단편이냐 앞으로- 대하 드라마냐. 야, 여기서 앞으로 확실하게 갈리네. 2028년 공천을 두는 갈등까지 이거 예. 계속될 겁니다. 자, 어쨌든 차츰 얘기를 하시죠.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단편이다. 그냥 짤막한 스토리. 그다음에 정광재 대변인은 대하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민주당 장인수 기자 고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은 네. 일단 정광재 대변인한테 네. 한번 드려볼게요.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는데 예. 어제는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고 피고발 네. 고발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 그래? 내 얘기가 정말 거짓이 아님을 내가 밝혀 하면은 그 부분을 만약에 있다면 이게 네. 이제 근거 없는 얘기라면 근거를 못 댈 거고 만약에 있다면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장인수 기자가 한 이야기가 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본인이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나는 대통령 뜻만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뜻이다. 대통령의 성공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게 벌써 특정이 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나와서 그거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와서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차라리 그 수사지휘권을 해갖고 발동시켜서 공식적으로 지휘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장인수 기자는 특정 뭐 검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과연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문자로 뭐 전달됐는지 그거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을 때 가능성은 좀 낮게 봤어요.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야 이게 사실 뭐 그런 거를 누가 문자로 돌려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 가능성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개별적인 자리에서는 녹취 분명히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알아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중을 전할 수는 있었겠죠. 네, 저는 그냥- 그건 가능성은 좀 글쎄 뭐 좀 낮게 보지만. 그냥 가능성의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한 사람의 그것도 검사의 한 전원을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고위 검사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100% 수용해가지고 마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를 공문장에서 꺼내놓으려면 반론 정도가 수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위 검사들한테 그것도 여러 명한테 복수의 사람들에게 이 고위 공직자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했다는 건데 네. 그럼 적어도 여기서 취재원은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 그 대상자가 누군지는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그냥 설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될 때 A, B, C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좀 이상한 이 발설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사가 좀 진행될 것이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 내용이 사실 정광재 대변인. 예,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였다면 분명한 게이트키핑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장윤수 기자가 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만약에 MBC 기자였던 MBC 그 메인 뉴스에 이제 보도를 하려 그럴 때 데스크가 그렇죠. 정치부장이 네. 너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들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얘기를 했다고 추정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 그거 반영해서 넣어라. 예, 예. 괜히 그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마 이게 우리 뭐 기자들이 아침에 하는 게 정보보고라고 있잖아요. 예. 정보보고 수준에서는 충분히 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검찰이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던데 라는 식으로 정보보고는 가능한 건데
이 정식적으로 뉴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대편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장윤수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분명히 팩트체크를 거쳤다고 했는데 팩트체크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인데 네. 그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소속이든 아니든 그 좀 중대한 사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장 기자를 고발을 한 건데 김어준 씨는 어쨌든 그 매체가 된 겁니다. 그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왜 김어준 씨는 고발을 안 하냐 그러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해당 기자나 데스크 정도 뭐 요 정도인데 좀 사안이 클 때는 언론사 대표까지 막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아니었다. 그럼 역시 정청래 대표와 매우 친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 힘들었을 거다. 근데 이제 김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뭐 법적 검토를 거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명계에서는 네. 이노학 측거든요. 어떤 네. 얘기가 나오냐면 폭로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믿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나왔을 때는 본인이 좀 어떤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저도 유감 표명 정도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저도 그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짜고 한 것처럼 뭐 무슨 서로 약속 대련하는 것처럼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단독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서도 수습이 좀 잘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뭐 연루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굉장히 폭발력이 커졌잖아요. 휘발성이 굉장히 큰 얘기였고요. 네. 근데 유튜버나 혹은 유튜브 채널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또 맡겨놓을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 성장한 채널이라면 그 정도의 유감 표명은 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제도적으로도 차제에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전 검열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리가 이루어지면 앵커님 말씀대로 그런 책임을 또 지는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있는데 유튜브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다른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뭐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음모론 방송이다 이래놓고서는 이제 그 음모론을 또다시 신봉하는 또 모습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특검까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전에 우리가 저 국감장이긴 했습니다만 조폭 연루설 이재명 대통령 연결돼 있었다고 본인들도 잘못된 제보를 일부러 뭐 받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요. 또 뭐 네. 역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다가 또 왜 적용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역으로 하긴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김어준 씨 태도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예. 처음에 그 의혹 제기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큰 취재했네요. 예. 그리고 아주 대단한 특정 걸로 약간 격려성 그리고 아주 추가적으로 전화 올 테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뭐 이런 추가 취재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첫 방송은.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이제 이게 휘발성이 생각보다 커졌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자들이 특종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건 당연히 몰랐고 그다음에 그때 처음 들은 얘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거래할 사람이냐. 이거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더 진전될 사안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뜨거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까지 벌어질 사안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밀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저는 김어준 씨에 있다고 보거든요. 허위조작정보처벌법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습니까? 뭐 가짜 정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그걸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책임 강하게 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나 또는 그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매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저는 이 경우도 김어준 씨의 책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왜 김어준 씨에 대한 책임은 그 법적으로든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죠. 김어준 씨에 대한 뭐 두려움? 괜히 이
건드렸다가 이 벌집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또 한때 우리 편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김어준 씨는 그냥 이대로 묵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동료의식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정말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방송엔 불러도 안 나간다. 거기 뭐 의원들 줄 세우듯이 그런 거 보기 안 좋더라.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무죄 받고 그 어렵게 복당했는데 한 줄도 안 쓰더라.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니체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송영길 대표 얘기 이 행간을 읽어보면 지금의 어떤 민주당 내 친정청래와 신이재명 그 속에서 굳이 김어준 씨의 스탠스를 보자면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 가깝다는 건 이제 지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도 처음에 방송할 때도 미리 몰랐든 알았든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청래 쪽이나 이제 당 쪽이나 강경파나 이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플러스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말을 보니까 와 정말 양쪽의 대립구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아마 사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무 네. 이거를 둘 다 지적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전직 당대표 출신이고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한 이 무고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권에서 향후에 저 어떤 여당 헤게모니하고도 관련이 되는 큰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의도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당연히 이건 잘못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적어도 동료의식이 전체 다 있다면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서운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또 개인적인 건데 네. 공적으로는 지금 채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어떤 책임성 그리고 지금 김어준 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분의 어떤 애칭으로 이제 불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뭔가 뭐 조아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아마 유권자들도 많이 받으실 테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인이 김어준 총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보수에서 보면 정광훈 씨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가면 정광훈한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 잘못됐다고 보지만 유권자들이 결국 거기에 몰려 있고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보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된다. 그건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차원에서 한번 봐야 사회적 된다. 책임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결국은 정광재 대변인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있던 와중에 나온 거라 그렇죠. 그 장 기자라는 분이 이걸 어떤 큰 역할을 하려고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그 와중에 자기가 이거는 기사 가치가 참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언론인의 어떤 사명으로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모양새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쪽은 이재명 정성호 이쪽은 여당 뭐 지도부와 여당 강경파 네. 약간 그 대립구도 속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과연 김어준의 좌표가 어디냐 하면 이쪽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당의 여당의 그 헤게모니 싸움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하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다.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대하 드라마의 서막은 처음에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시작됐는데 절대적으로 그 전투에서는 이른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본주류가 패퇴한 거죠. 저는 그게 일시적인 패퇴지 전쟁에서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내의 헤게모니 싸움에 가장 중요한 소재는 검찰 개혁이거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친노 그룹 뭐 이어지는 친문 그룹 이런 걸 겁니다.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비극적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천추의 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면 그냥 치를 떨면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경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주류였는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도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쓰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 집권을 한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주당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 친노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냥 받아들일 경우에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래서 이제 검찰청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안수사권이라든가 검찰총장의 명칭이라든가 수정안을 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한복판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공소 취소라는 것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일종의 검찰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순수성을 주류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8월 전당대회 또 그 전당대회에 따른 2028년의 공천 이 과정에서 지금 뉴 이재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민주당 본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결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 간의 갈등 대하 서사 드라마의 그 발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이 숨이 넘어가겠네. 좀 기네요. 단어가 한 30개. 단어가 아니라 음절이 본회의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5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욱 최고위원님 한 7개의 사건이라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김용 뇌물 사건 2심까지 이제 중형을 받았던 사건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건 조작이다 이거를 규정을 짓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무조건 다 법원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검사들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이 부분에서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이 형사법 체계 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황당한 것은 2023년도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때인데 거기에서 피고인이 검사실에서 면접을 뭐라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고 마치 자신의 집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면회온 사람에게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투로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회유와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 이걸 도대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녹취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1년 차이기 때문에 무슨 4년 뒤 5년 뒤를 예측해 가지고 이 녹취를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짜맞추고 이런 건 불가능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와 그 당시의 녹취의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검사들의 어떤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재명에게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재명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낱낱이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좀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광규 대변인 법원에서 싸울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국회에서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임을 규정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혹시 질까 봐 우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정감사법에 보면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은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지 재판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취해서 그 결과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인 발상입니다. 본인들이 그냥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감찰하라 그랬어요. 감찰 지시했는데 그 결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 명확히 지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김성태 회장 내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2023년 3월에 나온 증언인데 그 면회 과정에서 2023년 1월에는 이미 법원에서도 인용이 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지사가 그 내용 알았고 통화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명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민주당의 과잉 충성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요. 감찰은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예. 감찰은 이미 다 했고요. 근데 이제 감찰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황이나 교도관들이나 이런 이 중원들을 다 받아가지고 결국 그 보고서는 나왔고요. 그건 이제 수사 의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밝혀진 것이지 수사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감곡 부근에서 6km 구간 정체인데 1대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이 분기점 부근이 1, 2차로에선 1시간이 넘게 사고 처리 중이라 2km가량 사고 여파로 막히고 있습니다. 좀 더 가서 입장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는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안성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발생했고요. 더 가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또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밀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뒤로 복정부터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자, 첫날에 이제 재판 소원은 한 16건 접수됐다고 하는데 또 어제는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죠. 의원직 상실형 받은 양문석 의원이 곧바로 자기 SNS에 가족 기본권이랄까요? 이제 침해 받았다면 이렇게 재판 소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 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사심제 재판 소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 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자 당장 나오는 반응이 재판소원이 그럼 대출 사기범 구제해 주는 제도냐 혹은 재판소원이 대법원 유죄 판결 받은 의원직 연장시켜 주는 도구냐 뭐 이런 비난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 이제 양문석 의원이라 그럴까요? 전 의원이라 그럴까요? 여하튼 이런 어떤 그 가능성 시사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학 전 우선 헌법 소원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네. 모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 자체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 어떤 건들이 실제로 본안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건지 지금 뭐 예를 들면 15년 전인가요? 시리아 난민 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이 뭐 자동차 뭐 관련된 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 초청으로 아마 뭐 한 35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허위로 이제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심, 2심 대법까지 이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외국인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3국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실형 1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헌법소원 1호로 이제 일단 등록을 했었고 근데 이런 건들이 실제로 가족들과 이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다.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의미 있게 뭔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양문석 의원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정무적으로 대단히 아쉬운 판단이에요. 그리고 대법이 판결이 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 것인데 같은 여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어쨌든 이 야당에서 또 공격을 할 때 이게 뭐 정치인들 다 풀어주거나 혹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 그걸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건들 올라오는 모든 건들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듯이 네.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이거를 판결하고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이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기각당하겠죠. 네. 자 정광희 대변인님은 양문석의 네. 재판소원 시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다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법 왜곡죄도 민주당이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호 고발할 거라고 생각했고 네. 이 관련한 것도 아마도 정치인이 그 재판 소원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양문석 의원이 된 셈이죠. 양문석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당시 2024년 총선도 상당히 어렵게 치러진 측면이 있거든요. 당시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서 자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잘랐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당선이 됐는데 이거 당선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과 또 이거 일반 형사범이거든요. 사기 혐의. 이걸로 인해서 그 의원직 날아갈 거다. 금고 이상은 될 그렇죠.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지역 해당 유권자들은 뭐 선거를 또 한 번 치러야 되고 그동안의 비용 뭐 또 그 국회의원이 바뀌는 과정의 번거로움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그 부분. 법왜곡죄 제1호 대상 조희대 대법원장. 자, 민주당의 시각은 그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어쨌든 대선에 개입하고 유권자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정광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대법관들, 대법원장의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이제 수사하는 겁니다.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서면으로 그걸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쟁점을 두고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면주의라는 것도 그 재판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그것을 그 종이로 7만 장을 다 읽어야 된다? 출력해서 봐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거든요. 이미 법 왜곡죄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본인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한 모든 사람들이 법 왜곡죄라고 판사 검사들에 대한 소급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 또 하나는
지금 법왜곡죄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에 대해서 했는데 반대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심 무죄해 줬던 판사들 그 사람들이 법 왜곡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해석의 영역이 네. 다를 수 있는 거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반론이 있을 것 법 같아요. 초기에 혼란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경우는 사법부 신뢰를 굉장히 형해화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선거법 사건이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이라고 이게 규정할 수가 있나요? 알았냐 몰랐냐는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지지를 1등 받는 후보를 이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그 결정 자체를 이렇게 이틀 만에 졸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은 사법부가 선거 앞두고 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선거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 그 자체를 형해화시키면서 아예 정치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87년 이 헌법 이후에 어쨌든 사법 체제 자체도 다시금 정갈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추가 접수를 했는데도 어제까지 공천 신청하지 않았고 접수 마감 30분 전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자신이 왜 등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혁신선대위 출범이라든지 인적 쇄신 요구해 왔는데 당이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지금 변했다고 할 수 없다. 더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자, 정광규 대변인. 예. 오 시장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뛰지 않음에도 이렇게 안타깝고 참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후보자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둘째치고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 이런 분들 본인의 선거를 이끌 장수가 있어야 그 아래 있는 뭐 병사들이건 뭐 위관급 장교들이건 열심히 싸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장수 한 명 정하지 못하는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진위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노선 갖고 선거 치르기는 없다. 그 선거 치러봤자 필패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노선 전환과 관련한 어떤 신호를 분명히 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동혁 대표 노선과는 다른 사람을 임명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당내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적 쇄신 예. 뭐 나중에 이제 한동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당내에서 약간 설화를 일으키는 약간 윤호개인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다못해 강성 유튜브들 이제 당원으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좀 이선으로 빠져라 이런 게 내포되어 있다는 그렇죠. 관측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의도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매듭 지어질까요? 당분간은 서로 간의 벼랑 끝 전술이 대치하겠죠. 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후보들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나 이러면 후보가 되면은 당무 우선권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광역단체장은 17개나 하니까 누구에게 당무 우선권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당무 우선권을 가진 정도의 선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네.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장에 그 장병들이 나가는데 총하고 실탄 안 주고 네. 일단 한번 해보라고. 네. 이거는 목숨을 위협하는 거고 이제 이길 수 없는 전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리위에 상정되어 있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겠다.
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 배현진 징계 준다 나나 했더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고성국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는 건가 아니면 또 뭐 당내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이제 그 몇몇 인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말의 취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보시기에 네.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약간 관심이 모아지고 다시 좀 이 당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고성국, 전한길 이런 분들 당연히 이제 출당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너무나 오염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리고 지도부에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고성국 씨 입당 원서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또 경북도지사 나간다고 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직자들도 그동안 윤호개인 취지의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윤호개인 취지라고 하는 건 뭐냐. 직접적으로 내가 윤호개인 한다. 이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의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이미지화 된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땐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자기는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면서 본인은 아마도 그 반대파의 어떤 수장적으로 지금 이번에 등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선거를 뛸 수 있다. 혹은 선거를 못 뛴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망하게 될 경우 본인에게 차기 당대표 혹은 뭔가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이 당권이 본인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약간 새우등 터지고 있는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지도부가 지금 다 물러나야 되는 판이에요. 사실 안 받아들여도 물러나야만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자체를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층이 이게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명제잖아요. 그 명제가 가능할 리 없습니다. 네. 한동훈 복당 문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 좀 취재 좀 하고 알 것 같아요. 상황.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기 전에 그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분,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두 분이 상당히 약주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처리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그건 했는데 안 하겠다는 뜻으로 그게 이제 제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지막 남은 건 아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갑자기 복당해라. 그래서 당신 선거에 한번 뭐 그 선거 위원장을 하든 뛰어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지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좀 당황스러움도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혼선이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 있다? 그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을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궐선거에 뭐 공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못 시킬 것 같아요. 자, 안 시킬 것 선거에 같아요. 이기려면 무슨 일을 못하냐. 예를 들어서 3등 합당도 했고 저기 JP하고 DJ도 연합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조갑재 TV 대표가 보수 재건 삼각편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양상은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하고도 조금 연관을 지으면서 서울 오세훈, 부산 재보궐 한동훈, 경기 이준석 보수 재건 삼각편대로 나가면 국민들 시선 끌 수 있고 언론 관심 끌 수 있다.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게 이제 초등학교 축구팀이 브라질 프로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팀하고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의 저는 상상이라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 조갑재 TV 대표의 이 제안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방송하는데 누가 커탁 보내셨는데 장동혁 대표 사퇴 위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동훈 복당해야 서울 부산시장 겨뤄볼 만할 겁니다. 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그 원로 언론인이 저에게 걱정이 돼 갖고 아마 제 방송 중에 예. 듣고 바로 카톡이 주신 것 왔어요? 같아요. 지금 예. 방송 들으면서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양상훈 칼럼이나 아니면 조갑재 씨나 그동안에 보수 정치의 부침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현실 정치 보수의 분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깊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반전이 있을지 이대로 주저앉을지는 자, 선거 80일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주한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극심한 가정폭력 끝에 이혼을 선택한 엄마.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주한이는 지금도 작은 소리에 한 번 더 놀라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의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주말이면 주한이는 근처 생활용품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나섭니다. 친구들이 쉬는 날 온종일 서서 일하는 주한이. 한 달 50만 원의 급여로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보살핌 대신 집안의 버팀목이 된 주한이가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서쪽은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고 있고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쪽은 흐린 가운데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3.6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온화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나절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이하가 되는 날이 많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농작물 관리 또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고요. 또 강원 산지, 경북 산지, 동해안 지금도 비나 눈 오는 곳 있는데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빙판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으로는 1cm 정도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경상권과 제주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겠고요. 이 동해와 남해 동부, 제주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높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 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이후 첫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제한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공급 가격에 적용됩니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납북 귀환 어부 재판 지연 국가배상 청구 사건 등 모두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법 왜곡죄의 첫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에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검찰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래설보다도 공소취소 의혹 자체가 엄중한 일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관객 1,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 초부터 최고의 화제작이 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조선 6대 왕 단종의 비극적 삶을 다룬 이 작품 덕분에 요즘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기봉 역사 여행가와 함께 영화 속 장면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의 공간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권기봉 여행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네. 자, 왕과 사는 남자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방송 직접 하고 계신 우리 제작진들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 영화 내용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역사적인 내용이야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숙부죠. 그 수양대군 세조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산골로 유배를 가야 했던 어린 임금 단종과 그를 지켜보던 그 조선 백성들의 그 절절한 시선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뭐 역사적인 디테일과 예술적 상상이 가미된 창작물인데 진짜 역사를 좀 더 알고 보시면 영화적 재미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영월 얘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그 외 지역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월 하면 라디오 스타의 저기기도 현장이기도 한데 무대기도 한데 여튼 이게 이 영화가 또 기존에는 무슨 수양대군이니 누구니 한 명이니 권력자들 간의 어떤 그 얘기였다면 그 산골 오지 주민들의 눈으로 본 단종 그때 그 상황 이래서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자, 단종의 이야기 다룬 작품입니다. 우선 서울 청계천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 광화문 쪽 그쪽에 가시는 분이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단종 부부의 눈물이 서린 다리가 있습니다. 영도교, 영원히 건넌다.
거기에 담긴 슬픈 사연은 어떤 겁니까? 네, 1457년에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만 16, 지금 뭐 한 17 정도 되는 나이의 어린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단종과 한 살 많았던 정순왕후 송씨가 마지막으로 이별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달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다리에 그냥 무너지듯이 쓰러져서 울었다고 전해지고요. 단종도 눈물을 훔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영 이별했다 해서 이제 영이별 다리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데서 영도 다리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렸다고 하는데 한참 나중에 이제 성종대에 들어서 네. 비로소 이제 이 나무다리가 돌다리로 개축되는데 그때 이제 영도교라는 정식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영원히 건너간 다리 예. 영도교 돌다리로 개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린 부부의 어떤 한이 서려 있는 다리 영도교 네. 말씀해 주셨고요. 나이 어린 부부였지만 금실이 아주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유배된 뒤에 홀로 남겨진 정순 왕후는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비구니로 살았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그녀가 머물렀던 곳이 정업원. 예. 정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그 정순왕후가 머문 정업원 터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이 되어서 옛날 모습은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흔적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터는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서울의 그 흥인지문 밖에 숭인동 기슭에 가시면 네. 청룡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 일대에 이 정업원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이제 초가 삼간을 짓고 3명의 시녀와 함께 살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정순왕후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남아있다기보다 이제, 네.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 게 뭐냐면 정순왕후가 매일마다 올라가서 네. 동쪽의 강원도 영월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다는 그 바위가 있더라고요. 네. 동망봉. 맞습니다. 동쪽을 바라본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동력동에 바라볼 망자를 쓰는 동망봉이라는 이제 네. 이 봉우리였는데요. 네. 지금은 역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아파트와 뭐 빌라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서울은 그냥 온통 아파트군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말만 해도 실제로 언덕 위에 가면 옛날에 그 영월쪽을 바라봤을 것을 상상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근데 불과 한 1-20년 만에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 가시면 이제 동망봉 터를 알리는 표석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동망봉 바위의 후일에 네. 영조대왕이 직접 글씨를 새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흔적은 있습니까?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이제 남겼다고는 하는데 그 예. 글씨는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 들어서 이 일대에 채석장이 마련이 돼요. 네. 이 광이 뭐랄까 그 흥인지문 바로 바깥에부터 숭인동 일대까지가 다 채석장이 되는데 네. 당시 돌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BS가 여의도에 있지만 예전에 초창기에는 남산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남산 KBS 자리가 원래는 조선총독부 자리인데 네. 조선총독부를 1920년대 중후반에 광화문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크게 지을 때 이제 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갖고 오면 힘드니까 이 일대에서 돌을 캐서 조선총독부 신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경성부 청사 등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대의 흔적이 많이 좀 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본래 있었던 곳, 그 예. 조선총독부는 이제 신청사를 옮겨갔고 네. 그 자리에 KBS 남산 청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 KBS가 여의도로 왔다가 예.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조대왕이 왜 굳이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새겼을까요? 아마 그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직접 가서 새기진 않았을 거고요. 왕이 네네. 이제 아랫사람들이 했을 텐데 당시 이제 흩어진 민심을 다잡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예, 세조만 하더라도 훗날 전국 사찰에 많이 이제 시주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본인들의 어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복을 쌓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동종이죠. 상원사 동종. 네. 그 영월에 평창이죠. 5대산 자락인데 네네. 거기에도 세조와 관련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민심과 관련된 겁니다. 그 아까 이렇게 새겼다는 동망봉이라는 네. 글씨 역시 그냥 쓰는 게 아니군요. 왕들이. 네. 자,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에 정순 왕후는 생계를 위해서 염색일을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왕실의 그렇죠?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뭐 자주동 셈이다 뭐 이렇게 염색일을 하던 곳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던데 네. 여기에 또 뭐 그 지역 백성들의 따뜻한 사연이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염색일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 마찬가지고 해외 사정도 비슷합니다. 가장 아랫일로 취급했던 게 염색일이에요. 예. 독한 약품이나 약초를 써야 했고 노동 집약적이니까 말이죠. 몸에 좋을 리는 없네요. 그렇죠. 네. 이 정순왕후는 왕실의 이제 후원이 끊기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약초를 혹은 염료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냥 이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에 이 명주 옷감을 빨게 되면 자줏빛으로 물든다라고 말이죠. 자줏빛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또 색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왕실에서는 쫓겨났지만 백성들은 이 정순왕후를 그래도 왕가의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슬이 시퍼렸겠어요. 그렇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막 능지처참하고 그 어떤 공개 처형도 서슴지 않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에는 참 억울하게 쫓겨났구나.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나 봐요. 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연대 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이 정순왕후를 위해서 이 먹을 것들을 담장 안으로 이렇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히 군사들이 보고 이제 못하게 금하자 결국에는 그 근처에다가 채소전을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금남의 영역인 거죠. 네. 여성들끼리 모여서 채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순왕후를 지원해 줬다라는 얘기들이 역시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이 얘기인가 봐요. 그 숭인동 여인들이 네. 이렇게 정순왕후가 생계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거기 그 또 민초들도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던져줬고 네. 남자 군사들이죠. 네. 들어오지 못하게 시장을 열었는데 여인 시장터, 여인들만 하는 시장터도 또 열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여인 시장입니다. 그래요. 네. 야, 여인 천하가 아니고 여인 시장이요. 그렇습니다. 야, 예. 정말 대단하고 네. 어떻게 보면 쫓겨난 왕후를 목숨을 걸고 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라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민초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고초를 극복하면서 남을 도왔다는 건 대단한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 이 지점은 저희가 진짜 눈길이 가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유배진 강원도 영월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에 등장하는 청령포 앞강을 우리가 이제 동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서강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영월 읍내를 기준으로 동쪽에 동강이 있고요. 네. 이 단종 유배지가 있었던 청령포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서강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령포가 이제 사행천, 뱀처럼 흘러가는 그 네. 서강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뒤쪽은 완전히 절벽 같아요. 네. 이 주변 지역이 아주 사실은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월 일대에는 석회암 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석회암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행천으로 흐르다 보면 네. 그 물의 압력을 받는 부분이 계속 깎여 나가서 절벽처럼 되는 거죠. 네네. 완전히 절의 고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청령포 일대입니다. 그럼 이게 오지 중에 오지고 네. 역으로 말하면 유배지로는 아주 뭐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영월의 이 청령포의 단종은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네. 이곳이 잠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예. 결국에는 영월 읍내에 있던 일종의 공식적인 관청 건물이죠. 관풍원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령포 거기에 있었던 기간보다 관풍원에 있었던 기간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더 긴가 보죠. 뭐 비슷하지만 청령포에 오래 있진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아주 작은 오두막처럼 묘사되지만 네. 이 관풍원은 아주 번듯한 관청 건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렇군요. 예, 지금 가시면 이제 보수해서 아주 번듯하게 서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또 제법 규모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전국에 있는 여러 객사나 어떤 관청 건물 가운데 조선시대 건물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남아있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보수가 잘 돼 있고. 그러면 그 관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네. 우리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청을
관할하는 영월 군수가 되는 군수. 거죠. 예. 그러면 꽤 큰 관청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 정보일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달이죠.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 금토일에 걸쳐서 단종 문화제가 마침 열립니다. 말씀드린 관풍원 일대를 비롯해서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 그리고 이 단종이 묻혀 있는 장릉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마침 그 단종이 묻혀 있는 장릉에서는 도깨비 이야기를 콘셉트로 낮과 밤에 독특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야, 이거 아주 좋은 정보네요. 네,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네. 아주 그냥 클릭을 일찍 하셔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급 정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매년 하던 거긴 합니까? 매년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월군 주체입니까? 영월군에서 하고요. 국가유산청의 지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문화유산 활용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도깨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 행사는 이제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이 예약에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낮 행사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단종문화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 또 도깨비 이야기 야간 행사는 미리 인터넷 접수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접수 안 돼도 낮에는 현장 접수 가능하니까 많이 찾아가실 것 같고 제가 뭐 예상컨대 지난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대적이고 다채롭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해엔 저도 현장에서 야외 강연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올해는 뭐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야, 영월군 네. 국가유산 정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자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월의 지형적 특성 네. 그거를 짧게만 짚고 한번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영월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시멘트 회사들이 네. 또 영월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영월에 있는 우리 명승 중에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시면 한반도 지형도 볼 수 있고 뒤쪽으로는 한국의 산업을 지탱해온 이 시멘트 회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돌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네. 이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곳이에요. 주변이 다 깎여 나가다 보니까 네네. 그 모습도 아주 이색적이지만 선도를 기준으로 바로 그 강 건너편을 잘 보시면 네. 강변 풀숲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강변 거기가 풀숲? 거기가 바로 이 영화 촬영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세트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풀숲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여기서 촬영해서 이 선돌이 나오는구나 하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요. 네. 선돌 풀숲 거기도 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9963님이 방금 이제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영월에 남은 단종의 흔적 중에 관광책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현지인들은 잘 아는 장소, 현지인들은 잘 알아서 이것도 참 마음 아프다 이런 장소가 혹시 있는지 뭐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은 그 세 곳이 좀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워낙에 이제 단종이 머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가시게 되면 이 단종 외에도 정말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할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워낙에 오지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매월당 김시습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역사적 인물들의 흔적, 무덤 혹은 기념관 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단종을 위주로 보시더라도 김시습을 비롯한 여러 그 옛날 유배지 아니면 뭐 도피를 했던 이런 그 숨어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흔적들도 있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단종과 함께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제 역사적으로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 바로 엄홍도입니다. 자, 삼족을 멸할 것이라는 어명, 그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고 그 산소를 모시고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라면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분 이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엄흥도라는 분인데 엄흥도. 예. 이분은 사실은 말단 관리에 불과했어요. 아전급의 그냥 말단 관리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몰래 지게에 지고
동을지산 산기슭에 몰래 묻어요. 네. 그런 다음에는 벼슬 버리고 이제 숨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휴머니즘에 기반한 굳은 결의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분은 아마도 추측컨대 대단한 성리학적 혹은 유교적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성리학적이고 유교적인 어떤 확신이 있지 않았으면 예. 그 행동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렇죠. 효와 충은 사실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몸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엄흥도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요. 바로 그 엄흥도가 예. 죽은 뒤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공조판서 이게 네. 장관급이잖아요. 판서가 네. 지금으로 치면 네. 판서로 충직이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을 모신 그 공적을 뒤에 조정에서 네. 한참 뒤죠. 인정을 해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단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시간은 늘상 비슷한 정치 지형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네네. 조선 초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왕자의 난도 있었고 태종 이방원의 그 정도전에 대한 일종의 척살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세조의 단종에 대한 일종의 그 폐위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조선 중후기로 가게 되면 안정을 많이 꾀야 하게 되면서 동시에 보수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중요한 건 기존 질서에 대한 일종의 존중인 거죠. 그런 면에서 단종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사학자들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는 수양대군 세조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나쁜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정치 지형상 쉽지는 않은 일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단종에 대한 일종의 보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단종에 대한 보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조를 끌어내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너무 적극적인 너무 일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예. 좀 이렇게 파장이 크니까 네. 그것까지 건드리진 못했지만 단종에 보기는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종을 사후에 모셨던 예. 이 엄흥도 이분을 공조판서로 올려줬다. 그런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유교 사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이 일은 아니더라도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론 이후에는 네. 전국 각지에 예를 들어서 효자비를 세운다든지 연료문을 내린다든지 네. 이런 현창 사업이 많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효자가 많이 사라지고 연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른바 좀 와해된 조선의 어떤 민심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조치들 중에서 이렇게 단종에 대한 내용들 혹은 효자나 연료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졌다,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역설적으로 효자나 연료가 그전보다 자꾸 줄어들고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요즘은 젊은 뭐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네. 고대에도 그랬고 네. 뭐 기원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 네. 늘 하던 얘기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조선 시대에도 왜 이렇게 좀 효심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약해지지 연료가 없지 했던 거에 반증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뭐 좀 얘기가 좀 번지는데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현창 사업도 사실은 조선 후기쯤 가서 많이 전국적으로 생겨나요. 그래요. 예. 그의 이제 정신을 본받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 약간 뭐 조금 지난 얘기기는 한데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네. 단종 같은 경우에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보니까 그 숨진 나이가 만으로 16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월에 온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전인데 네. 왜 같이 안 보냈을까? 굳이 어차피 그 오지를 보내면서 부인과 정순왕과 네. 광해군이나 누구는 같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나 모를 또 그 이세를 생산할까봐 그럼 그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봐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당시에 기록으로 명확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갈라놓지 않았겠느냐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에 이제 또 금성대군의 경우에도 영월이 아니라 바로 소백산을 기준으로 남쪽에 네. 영주 승흥에 이제 예. 유배가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 놓음으로써 다시 세력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또 이세 생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자, 금성대군 관련 질문은 제가 바로 이제 뒤에 드리도록 하고. 네. 자, 어몽도가 단종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지금의 장릉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조선 왕릉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뒤늦게 이제 뭐 보기를 하고 했을 때도 서울로 옮겨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잘 이렇게 멀리 옮겨오고 이런 거는 조선시대는 잘 안 했나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왕릉을 이전한 사례는 사실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이제 왕릉을 조성하게 되면 그곳이 이제 왕릉이 되는 경우인데요. 장릉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조선왕들의 경우와 다르게 양지바른 넓은 터가 아니라 산 능선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요. 워낙에 이제 안매장 상태가 나중에 이제 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는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성 수도 한성에서 가장 멀리 또 유일하게 네. 강원도에 이제 릉이 조성된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몽도가 묻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조그맣게 겨우 묻었을 거고. 그렇죠. 그걸 이제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왕릉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네, 조선 말기쯤에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숙종대에 들어서 또 영조대에 들어서 좀 손을 봤었다고 여기되고 있고요. 그래요? 당연히 이제 광복 이후에도 이제 보수를 하면서 지금은 뭐 더없이 또 멋진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금성대군 관련 얘기인데요. 저 여행가님께서는 단종의 죽음 뒤에 도시 전체가 사라진 순흥의 참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경상도 북부 큰 고을이었다고 하는데 지도에서도 사라질 정도의 바로 정축지변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정축년 그러니까 1457년에 경상북도 북부의 대도시죠. 지금 네. 현재 영주가 있습니다. 네네. 그 영주에 이제 순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순흥 도호부라 불릴 정도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역시나 유배를 와 있었는데 네.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관노의 밀고로 결국에는 발각이 됩니다. 수양의 동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다음에 당연히 세조는 경로하게 되고 네. 결국에 금성대군과 연루된 순흥 사람들을 모조리 참수합니다. 집들을 불태웠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순흥 도호부라는 도시 자체를 아예 폐부 없애버립니다. 지도상에서. 어마무시한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조카를 그렇게 뭐 양위의 형태를 했다고는 하지만 폐위시키고 결국 죽이고 네. 본인도 말년에 가서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불교에 귀의하고 그렇게 시주도 많이 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권력이 흔적들이 또 많이 남아 있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원사 동종 보러 이제 오대산 월정사 지나서 쭉 올라가게 되면 네. 관대거리라고 해서 세조가 관대를 걸었다라고 하는 돌도 남아 있고 네네. 전국 각지 유명 사찰에 세조 관련한 스토리가 없는 사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일단은,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많다. 자, 뭐 믿긴 하지만 단종의 흔적을 찾아가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으시면 전국 각지에 세조의 흔적은 어디 있나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순흥의 죽계천이 핏물로 변해서 멈춘 곳이 피끝 마을이 되었고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순흥 묵밥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구전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워낙에 많은 남성들이 이제 참수를 당하다 보니까 네. 여성들과 아이들 또 노약자들은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도 주식은 쌀이긴 했지만 벼농사를 지으려면 아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남성들은 많이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 그냥 밭에다가 씨만 뿌려도 잘 자라는 메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순흥 메밀묵인데 네. 묵밥이죠 일종의. 이것이 이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그거를 단종 복위 운동을 해서 뭐 금성대군이나 이런 그 주요한 사람들이 있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고 뭘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 네. 세조가 참 무섭다는 생각은 들고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얽힌 역사적 장소들 하나하나 재밌는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들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찌간 얘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단종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의 어떤 비정함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상황들 시대를 이겨낸 민초들의 연대 의식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엄흥도 말단 관리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어떤 유교적 어떤 정신 속에서 그 폐위된 왕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런 연대의 마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또 순정왕후를 도왔던 숭인동 여인들의 마음. 네, 정순왕후를 도왔던 정순왕후, 예. 정순왕후를 도왔던 그 숭인동 여인들의 마음. 네. 민초들의 연대의식.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봉 역사 여행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까? 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이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급 가격의 네, 상한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기름값에 대해서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선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 29년 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매점인 주유소는 전국에 18,000개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매 가격인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널뛰더라도 공급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름폭이 좀 크지 않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 0시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상한 가격도 정해졌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제외가 되고요. 근데 이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다음에 제세금을 더한 가격인데 여기서 반영하는 기준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그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은 고정이 아니고요. 네. 정부가 2주 단위로 상황을 보면서 최고 가격을 다시 결정한다라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한선을 2주 단위로 정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이 상한선도 오르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지금은 갖고 있다가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그때 더 높은 금액에 팔아야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반출량도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게 되는데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서 이 반출량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량을 바로바로 출하를 해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또 주유소와 같은 석유 판매업자들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기름을 과도하게 구입을 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만약에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면서 국민 모두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날 소비자들이 주유소 기름값 좀 내렸다 이게 체감이 좀 됐습니까? 현장에서는 좀 반반으로 갈리는데요. 이게 네. 전국 평균 가격만 단순히 보면 하루 만에 0.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시장에 강도 높게 개입을 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가 1,900원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날보다 1%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게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 많거든요.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는데 왜 우리 동네 기름값은 바로 안 내려가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이 공급 가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매점인 주유소가 정하는 가격은 직접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주유소들이 기름을 팔 때
그날 들여와서 파는 게 아니라 재고를 갖고 있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지금 재고는 좀 더 높은 가격에 들여온 거기 때문에 가격을 갑자기 낮춰서 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는 오늘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는 조금 시차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2주간 이 최고 가격 상한선이 적용이 되면 네. 전국 주유소에서 그 휘발유 그리고 경유 가격이 한 리터당 1,800원 안팎까지는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상이 걸린 건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밥상 물가 지금 심상치 않죠. 네, 특히 이제 달걀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요? 네, 달걀 한 판 평균 가격이 7,000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 7,000원대로 올랐는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률로 계산해보면 이게 16.6%나 달하고요. 요즘은 30개 한 판으로 사지 않고 10개들이 소포장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10개들이 가격 상승률은 훨씬 가팔라서 1년 전보다 21%나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몇 년째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을 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달걀 가격은 내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 동절기까지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을 한 산란기의 규모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1,0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이게 1년 전보다 2배가 넘고요. 2, 3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4배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이 산란계 자체가 줄면서 달걀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달 평균 달걀 생산량이 작년보다 6% 가까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산지 가격도 13%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달걀을 공급해 줄 테니까 웃돈을 더 얹어달라 이러면서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산란계 농가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네, 소, 돼지 모두 10% 넘게 올랐는데요. 그래요? 네, 지난 1월 기준으로 한우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18.4% 상승을 했습니다. 2월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서 작년보다 20% 뛴 상황이고요. 이 도매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랐는데 한우 1등급 등심의 소비자 가격을 보면 작년보다 5%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산 냉동갈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5%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봐도 특히 이 한우 가격의 오름폭이 유독 컸던 겁니다. 네, 이 상승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을 하기로는 올해 2분기 한우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1.7%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비싸지니까 소비량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지난 1월 가정에서 소비하는 한우 고기의 평균 구매량이 지난해보다 9% 감소를 했고요. 돼지고기 가격도 올랐는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건 조금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기로는 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이 대형마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가격 담합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9개사에 대해서 시장 명령을 내리고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과징금 31억 원 부과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이걸 권역별로 보면은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네, 먼저 이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40개의 의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정 갈등 이전에는 계속 고정이었던 인원이 3,058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가를 해서 3,548명을 뽑게 되고 2028년부터는 그리고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를 해서 3,671명이 됩니다. 근데 이 증원부는 서울을 제외하고 32개 지역의 의대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고요. 권역별로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증원 배정이 가장 많았고 대학별로만 단순히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각 대학들이 이 배정안을 갖고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이후에는 4월에 그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네. 자, 그렇군요. 의료 취약 지역엔 의사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들이 이제 진료를 담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공보의 규모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아예 배정되지 않는 보건소들도 많죠. 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 의사, 그러니까 공보이들은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또 의사를 뽑기 어려운 그런 농어촌 보건소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의정 갈등 때문에 입대를 미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많았고요. 또 현역으로 가면 복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공보의 대신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다 이런 그 의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의대 자체의 그 여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무가 끝나는 인원에 비해서 새롭게 유입이 되는 인원은 22%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네. 복지부는 그래서 의료 취약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라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이 대상인데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소도 400곳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대신에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가 의과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비대면 진료하고 원격 협진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농어촌 어르신들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조 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람이 적으면 오지 같은데 이렇게 좀 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방문 진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 85%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전국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고요. 특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응답도 나왔는데 이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고요. 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주말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의 10년 만에 함께하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고 권위 영화 시상식이라고 하죠.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열립니다. 자, 우리 눈은 또 한번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수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난 여름부터 오스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셨어요? 예, 해서 예. 다행히 가서 이제 안심이었고 그다음에 예측도 지금 대중문화 전문 버라이어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관왕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스카 예측 기사 썼고요. 네. 그리고 시상식 결과 예측 사이트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가능성이 95.1%, 주제가상은 89.7%가 될 거다. 상대적으로 주토피아2가 작년에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주토피아2의 이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가능성은 3.2%. 아니 그럼 거의 압도적이란 얘기예요? 네,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예측하는 걸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시상식 결과 예측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주제가상도 강력한 경쟁자인 시너스의 주제가는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두 개 부분에서 수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헌트릭스 멤버로서 이제 목소리 연기를 했던 이제 오드리 누나 그리고 네. 레이 아미가 시상식에서 주제가를
부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기에 한국 전통 무용 악기 연주가 함께 선을 보이고 네. 특히 인터넷으로 가시면 영상으로 우리 국악 버전으로 이 골든을 연주하고 노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 무대를 또 오스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캐대언의 아카데미 수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카데미는 최고의 시상식으로 이제 꼽히는 이유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한 해를 거의 다 총괄해 가지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시상식이기도 하거니와 세계 이 문화 콘텐츠 시장, 특히 영화 시장의 가장 중심축이 할리우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하기가 용이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속 작품이나 다른 작품으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속작 그러니까 2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한국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제 네. 감독인 매기관 감독이 공식적으로 네. 캐대한 속편 제작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2027년에 나올 거다. 좀 시간이 기다린다라고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일단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 분위기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장편 애니메이션상이라든지 또 주제가상을 받게 되면 다른 영화에서도 주제가에 K-팝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디즈니나 픽사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도 한국을 배경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품성도 인정받고 또 세계적으로 흥행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국제 시상식을 받는 거는 명예고 또 이제 하나의 어떤 평가로서의 중요한 예술적인 이제 평판이지만 시장적인 수익 관점에서는 아카데미가 정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만 역시 최고의 상은 작품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 수상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내심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작품상 이제 노미네이션 기대했는데 사실 이제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연출 기법이나 예술적 기법에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도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이 대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고를 당하고 나서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살해를 한다. 근데 미국은 노동시장이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노동 유연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해고도 이제 용이하고 또 취업도 이제 용이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금리 인하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이 취업 부분을 굉장히 바라보잖아요. 거기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보편적 사고에 약간 배치된다. 그들에게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은 노동 문제가 이제 이해될 수 있고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약간 이게 재미는 있는데 작품성까지 가기에는 이 세계관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K-팝에서도 이 세계관이 맞아야만이 호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약간 차가를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미키 17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은 사극을 미국인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할리우드의 SF물을 한국의 감독이 만들었다. 이거는 약간 좀 그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세계관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럽의 영화제와 비교할 때 아카데미 오스카 수상작의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세계관 플러스 또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미국은 이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좀 약간 오락성을 매우 중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오락성과 작품성을 같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약간 대중적인 장르물하고 결합시키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강력하게 지금 떠올랐던 시너스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좀비물인데 인종차별 문제를 결합시켰어요.
그렇군요. 이런 작품이 할리우드는 역시 어떤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의 고민이 같이 중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네. 기생충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공통적이고 공통된 주제죠. 미국은 또 더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하고 한국적 상황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작품상 후보 중에 한국 영화 리메이크한 영화 부고니아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풍부한 스토리텔링 자산을 세계적인 인재들과 함께 네. 전 세계 관객을 위해서 재해석한 프로젝트였다. 우리의 자산. 그러니까 2003년 지구를 지켜라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 명인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부고니아라는 작품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작품상을 비롯해서 여우주연상, 각색상, 음악상 등 4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작품도 우리나라에 꽤 많거든요. 이거를 할리우드가 딱 포착을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다만 달라진 점은 원작에서는 납치 피해자가 중년의 남사정이었다면 리메이크에서는 여성 CEO로 네. 젊은 여성으로 바뀌어서 젠더 갈등 요소를 이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계급투쟁에서 젠더 갈등 요소로 바꾼 거기 때문에 시대적 감성을 잘 포착하는 것이 또 헐리우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대표가 외계인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납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컨셉이 사실은 외계인 코드하면 또 미국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들이 또 여러모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번 오스카 관전 포인트 짤막하게 하나 짚어주세요. 일단은 그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퍼레이드로 풍자를 했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아마 중동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우리가 시너스하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중에 누가 더 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 시너스는 16개 부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13개인데 무엇보다도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네. 연기상을 받을 것인가 이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꿉니다. 정말 딱 10년 전 오늘입니다. 2016년 3월 13일 세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세돌 구단이 져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10년 만에 인공지능과 또 무대에 섰죠. 어떤 무대에 무대입니까? 섰습니다. 이번에는 대국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바둑 모델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AI하고 미래의 바둑 모델을 즉석에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음성 명령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챗봇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을 새롭게 좀 모델을 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AI 에이전트가 검색을 자기가 쭉쭉 해요. 네. 그런데 자료를 다 찾은 다음에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결과물을 냅니다. 자기가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으로 이제 10년 만에 좀 바뀌었다라는 점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시 만난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세돌의 서력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결이 아니라 협력 관계로 새로운 모델을 같이 한번 짜보자. 머리를 맞대자. 그렇죠. 이거였네요. 사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네. 아마 이세돌 구단이 AI를 이길 수 없는 수준에 이미 일단 이르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모델을 이제 같이 짜보는 협력관계. 아무래도 최종 판단은 이제 인간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인간과 AI의 협조,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대결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가기 전에 10년 전 그 대결 당시 뭐 이세돌이 남긴 심경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AI와 대국을 했다면 10년 만에 저 같은 문외한도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예전이 네네. 대국이라면 이제는 협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서 네.
뭐 그때 뭐 사람 이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 알파고 수준 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이번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10년 전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국을 벌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한결 네.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협조적인 관계로 이제 탈바꿈했다는 걸 분명하게 각인을 네. 시켜줬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AI가 인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는데 이 네. 과정에서 자율 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든지 미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거부한 엔트로픽은 사용하지 않고 네. 오픈 AI의 챗봇을 사용했다고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 사람이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문제를 볼 때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우리가 AI를 그냥 활용의 대상으로만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어떤 우위가 어떤 네. 부분에서는 또 이제 네. 막 전도가 돼 가지고 AI가 인간 위에 또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그런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네. 결국에는 인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좀 느끼는데요. 네네. AI를 써보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매구를 못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가 그 중요한 맥을 잡아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인 저로서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욱 네. 그걸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요즘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10cm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